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학렬 선생이 재무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활동한 뒤 부총리로 임명되기까지의 활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학렬 부총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총리 취임을 전후로 그간 사사건건 부딪히던 왕초와 스루, 장기영 선생과 김학렬 부총리의 앙숙 관계도 마침내 해소됩니다. 당시 IOC 위원으로서 IOC 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장기영 선생이 그에게 부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부총리도 이에 화답하여 IOC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성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총리로 임명되었을 당시 그의 나이는 46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부처를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장관들은 그보다 연배도 높았고 경륜 또한 많았습니다. 김정년 상공부 장관의 경우 그가 재무부 이제국 과장으로 있을 때 국장으로 모시고 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학렬 부총리는 그러한 부분에 연연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고 그는 경제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경제부처 통솔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던 박충훈 부총리 재임 시절 약화되었던 경제기획원의 위상은 그의 부총리 취임과 함께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출을 경제정책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종합제철, 석유화학, 발전, 조선 등 국가기관 산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가는 종합적, 장기적으로 관리한다 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경제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이제 그가 부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이루어진 주요 경제적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포항 종합제철 건설입니다. 그는 부총리 취임 직후부터 종합제철 건설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는 취임 닷새 만에 정문도 기획원 운영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14명으로 구성된 종합제철 건설 전담반을 꾸립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오로지 종합제철소 건설을 성취하는 데에만 매달리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사실 종합제철소 건설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가 부총리로 취임하기 전에도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그의 전임인 박충훈 부총리는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 나라 8개 업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대한국제제철차관단과 연산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차관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계획이 무산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기도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2년여 동안 수석으로 있으면서 박 대통령이 제철소 건설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그는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수건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섰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과 기술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였습니다. 주요국의 업체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물러난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과 1965년 일본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일이 합의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용처에 종합제철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열 부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대일 청구권 자금 중 농어촌 개발에 사용될 자금을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에 사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양윤세 당시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주차 강의에서 양윤세 선생에 대해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에 사용될 자금을 전용하자는 김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 농어촌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듭된 설득에 박 대통령은 결국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남은 것은 일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1969년 8월 한일 강요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청구권 자금을 사용해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이 종합제철 건설 전담반이 제철소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포항제철팀이 일본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술 협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바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 경제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자금 문제로 인해 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이 마침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12월 총 건설 자금 1억 6,800만 달러 규모의 한일 종합제철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세부 사항을 놓고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김 부총리의 폭넓은 일본 인맥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0년 4월 1일 영일만에서 박 대통령, 김 부총리, 박태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종합제철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김학열 부총리는 수시로 제철소 건설 실무자를 불러 진척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실무진을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으며 추진해간 덕에 포항종합제철은 1973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3년 3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 부총리는 포항종합제철의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완공 1년여 전인 1972년 초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성장세는 한편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학렬 부총리는 물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경제는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라서 있었던 만큼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종합제철소 건설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지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전략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건설 등 핵심 국가 사업에는 자금을 집중 투입하되 그 이외의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긴축 정책을 펴는 등의 정책을 통해 통화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을 요구하기는커녕 관련된 예산이나 자금 배정 등 필요한 조치는 당일로 처리하라 라는 특명을 내려 일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반면 그 외에 일반적인 정부 활동과 관련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긴축을 유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처는 국방부와 문교부였습니다. 이들 부처의 장관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부총리를 찾아가 머리를 숙이며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한술 더 떠서 이들 부처에 예산을 어디에 왜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한다든지, 기획원 예산실 인력을 해당 부처에 파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서 예산을 줄이도록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부 장관 시절 추진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임 배경이 되기도 했던 단기 현금 차관 도입 제한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상업 차관 한도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현금 차관 도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긴축 정책으로 인해 재계에서는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재계와의 관계는 불편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김 부총리가 차관 시절 제2차 5개년 계획을 총괄하여 2차 계획의 아버지라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3차 계획의 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부총리 취임 후 1972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의 준비 과정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이전의 계획 수립 시점과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3차 계획은 개발 및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향점이 바뀌게 됩니다. 계획 기간 중 연평균 경제 성장률 목표도 8.6%로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별로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 직전인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2.5%에 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게 잡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초 이희일 기획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성장률을 10%와 12% 두 가지로 상정하고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부총리가 원래 계획이란 낮게 잡고 실적을 높게 내는 거야. 8%라고 해. 라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8%대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실제 3차 5개년 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9%였습니다. 일종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총리의 이러한 조치 덕에 이 기간 경제 수장을 맡았던 태완선, 남덕우 두 부총리는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올린 부총리로 기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1971년 11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췌장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재무부 4세국장으로 있던 1961년 위궤양으로 위를 절반이나 잘라낸 뒤 소화기가 늘 불편했음에도 술, 담배를 즐기고 과로를 일삼는 등 건강을 챙기지 않았는데 그 사이 병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경제수장으로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병이 깊어지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1972년 1월 부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3월 21일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회의가 열리던 날 그는 49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1998년 8월 동아일보에서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학렬 선생은 역대 경제관료 중에서 남덕우 선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9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가 경제관료로서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는 상당히 명석했습니다. 천재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제1회 고등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인재들이 모인 경제기획원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추진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좌절을 맛본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을 뚝심 있게 추진하여 결국 성사시킨 것이 그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강직하고 청렴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세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4세국장으로 임명했던 일화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업계와 늘 거리를 두면서 뇌물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그에게도 입이 거칠고 때로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등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제관료로서 활동하는 동안 그가 지닌 이러한 장점들이 잘 발휘된 결과 그는 관료로서 승승장구하며 개발연대의 주역이 될 수 있었고 한국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학렬 한국경제관료의 모범이 되다를 주제로 진행한 김학렬 선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양윤세, 황병태
경제외교 현장을 누비다 라는 주제로 고도성장기 경제외교의 산 증인인 양윤세, 황병태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